오센 토크쇼 강적들.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는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야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벤져스급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요? 오늘 네네. 오늘 선정을 보고 네네. 오늘 제가 말을 좀 할 수가 없어요.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계시고 네네. 또 국정을 대표로서 견제해본 경험도 계시고 네네. 대한민국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네. 성사시킨 장본인 모시고 네네. 북한 문제를 논한다? 네. 지금 정말 잘못됐죠. 제가 여기 지금 어벤져스라는 얘기도 좀 잘못됐고. 그렇다고 장 의원님이 조용히 계실까요? 저는 오늘은 조용히 있겠습니다. 분위기 좀 이상한데. 하나의 장재원 의원이 그러게요. 절대 조용히 있을 수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금 약간 이게 좀 깔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천하의 우파를 대표하는 정미경 네, 네. 절대 조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데 우리 왜 저 전현희 만약에 자파라고 의원과 이 하셨어요? 박지원은 너무 얌전해요. 우리가 지금 기술이 뛰어나서 그리고 기술이 뛰어난데 우리의 그런 아니, 고고도 제가 정찰기는 지금 고고도 그런 정찰기는 비행동지구의 공군. 훨씬 바깥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양 잘 다녀오셨죠? 예, 잘 다녀왔어요. 예, 소회 좀 말씀해 서울, 주세요. 평양, 백두산 네. 찍고 네, 네. 서울로 와서 목포 돌고 지금 왔어요. 몇 지금- 차례 가셨었죠? 그렇죠. 제가 한 6차례. 6차례나. 평양은 이번에 3번째 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네, 네. 평양이 상전벽해더라고요.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네, 네. 지금 북한이 580만 대의 핸드폰을 쓴다고 그래요. 인구 4분의 1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와도 핸드폰도 많이 사용해 가니까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설국장이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건축 설계사들을 싱가포르, 상해, 베이징, 파리 이런 데 출장을 보내가지고 전부 보고 오라 한대요. 그 대신 보고 온 그쪽의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들 스타일로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이 네. 굉장히 특색 있고 참 좋아요. 예. 제가 이제 손 지금은 예, 풀어놓고 풀으셨네요. 왔습니다마는 붕대를 감고 갔는데 제가 악수를 하면서 좌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러면서 이걸 보고 예, 예. 빨리 나오십시오. 네. 그래서 아니요, 우파를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한 대소를 했습니다. 근데 장재원 의원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아니요, 잘 경청했습니다. 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의 모습. 저는 되게 조마조마해요. 사실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은데 네네. 지나온 그 과거의 여러 행적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셔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화면에서 다 봤잖아요. 네. 그때도 뭐 분위기가 이제 평화가 막 온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가 된다. 막 이런 분위기였지만 결국은 다 허상이고 또 속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시는 분이건 뭔가 이 지도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 만약 또 속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 시점에서 저는 사실 그 생각으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6.15 김대중, 김정일 그 정상회담과 이번 정상회담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비핵화라는 아젠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핵화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교 역할에 불과한 거지 남북 간에 100가지 좋은 것을 합의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는다고요. 네. 지난번 6.12 싱가포르 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안에
그걸 중재 서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까지 네. 문재인 대통령이 3번 홈런을 쳤다. 네네.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소파, 소굿. 예.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정상회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근데 본격적으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저도 한마디. 네. 안 한다가 왜? 아니요. 좀 잘 경청했습니다. 근데 이 2박 3일 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탈함, 네. 또 겸손함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는데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미화가 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정권을 위해서는 형과 고모부를 죽일 수 있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김정은이라는 그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본질 이거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좀 이따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시작할 때 우리가 너무 미화되고 있는 또 이게 네. 또 이제 저게 장재훈 네, 얘기 좀 하시죠. 네, 이제 전현희 의원님께 기회 드릴게요. 네. 예. 소감. 이 강적은 정말 끼어들기가 힘들어요. 너무 강적들이세요.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비핵화라든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또 이행이 있을 것을 또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걸 많이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서도 좀 더 이런 이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는 비판도 좋지만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또 함께 가는 협조적인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최악의 야당을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야당을 또 아니 저희가 야당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이게 되잖아요. 야당의 본질이에요.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이 그렇게 저희도 기대하거든요. 올라가. 정말 비핵화 네. 프로세싱이 지금처럼 하라고. 잘 돼가지고 네. 완벽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그래서 야당의 책무입니다. 지금 속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랜카드 내용이 뭐냐면 딱 이렇게 보면서 야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아볼까? 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경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아니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권에서도 북한의 재건 비용에 드는 게 경제학적으로 투자에 해당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 우리 당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야당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탓이냐 아니면 지난 정부의 탓이냐 아니면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냐 이거는 아직 물음표인 거죠. 경제가 추락하는 이유를 지난 정부 탓 또 다른 탓으로 탓하는 돌리면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은 뭐냐면 중요한 왜 것은 알 수가 경제를 없어요. 살리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가 없다는 그건 건 무슨 아니죠. 얘기냐면 제 말은 지금 지난 많은 정부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자, 시간이 장재원 지나야 의원님이 정책의 하세요. 효과가 아까 나오는 했잖아요. 거죠. 제가요. 네네. 오늘 이 멤버들하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모포에서 안 왔어요. 도대체 근본이 안 맞아. 그런데 경제가 중요해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7만 달러가 된다. 미국에 이어서 2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가 경제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음성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5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양 정상 모두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국기 만남으로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2차 미북 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 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 지지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추이를 봐야지 지금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저기 우리 군번이 잘 안 맞아가지고 경륜 있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그 문제는 제가 따로 논의를 하고 안보하고 경제하고 밀접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가 타결이 돼서 평화 체제로 가면 정말 우리 경제는 좋아진다라는 건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은 아주 좀 먼 미래에 있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비핵화가 타결이 돼서 핵폐기가 될 것이냐 부분은 아직까지 좀 모르는 부분이니까. 다만 지금 우리 경제, 지금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고용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양극화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걷어낼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민생은 나빠지실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이 안보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추진력도 굉장히 탄력받기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그거를 야당이 좀 이제 정말 좀 정책적 기조를 좀 바꿔달라 주장을 하는 거죠.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상 최초 기록도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내일 저는 평양에 갑니다. 4.27 판문점 회담부터 불과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 14개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날 백두산 등반과 삼지연 초대소의 오찬이 급히 추가돼 일정이 2개 늘어났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 명장면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장면들 기억에 나세요? 누가 먼저? 전 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1번, 2번, 3번, 4번. 네. 예. 1번, 2번, 3번, 4번. 네. 예. 이번엔 좀 최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까지 영접을 온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최고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무래도 백두산. 천지에 가서 네네. 남북 정상내위가 천지의 장엄한 자태를 감상합니다. 천지에 내려가기 전 사진 촬영을 제안한 김 위원장이 사진사를 자처하자 한바탕 웃음이 터집니다. 남쪽 대표단 오늘 대통령 제가 찍어드리면 정상 부부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고 천지의 물을 이렇게 또 담는 그런 장면들이 야 이제 통일이 가까워오는구나 우리가 한민족이 맞구나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감동이 올라오시나 봐요. 굉장히 좀 이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천지의 물에 담글 때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한라산 물을 왜 갖고 갔어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야, 그게 좀 저는 그냥 천지 가서 그냥 이렇게 같이 물도 담그고 하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어. 근데 이벤트로 하니까 감동이 줄잖아요. 왜 저랬을까? 그래서 장 의원님은 어떤 장면이 명장면이에요? 아, 저요? 저 2번인데요. 아, 이거 2번 하세요. 네네. 저는 사실은 그냥 명장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인상 깊었던 네네. 거 딱 봤을 때 그게 네. 뭐였냐면 평양의 시민들이 뭐 이렇게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한복을 입었어요. 우리는 왜 서울 시민, 뭐 수원 시민,
이러면 그냥 일반 시민들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평양 시민하면 그 시민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동원된 역시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느껴지는 거. 아, 여전하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거의 모든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카프레이드, 노동당 당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거, 그다음에 대동강 수산물 식당, 능라도 연설, 백두산 천지, 일정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환상적인 판타지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그 감동이 밀려오죠. 저렇게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요. 근데 그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오는 공허함.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능라도 연설은요. 정말 대통령에서 역사에 남을 감동의 연설이었어요.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감동이 갑자기 충격으로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똑같은 순간에 박수치고 똑같이 박수 그만 치고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역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독재 국가가 북한이구나. 그 감동과 충격이 한꺼번에 있었다. 그런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잘 나가다가 꼭 그렇게 하니까. 참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동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비핵화를 언급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합의했다. 이렇게 했을 때 터져나온 박수가 환호가 이제 북한 주민들도 비핵화에 대한 공인을 하는구나. 인정을 하는구나. 지지를 하는구나 봐서 나는 사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오면은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동원돼서 박수를 쳤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골 오더라도 나는 시골 사람이니까 우리 다 동원돼서 길가에 서서 태극기 들고 뭐 박수치고 만세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진도 시골에서 이승만 대통령 왔는데 아주머니 대표로 우리 어머니가 악수했대.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그래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북한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적 차이, 정서적 차이를 이거를 자연스럽게 융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시대는 변화하는 거고 2000년 6.15 때 김대중 대통령이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꽃술을 들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결사옹이 목숨을 바쳐서 김정일 장군을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입니다. 2015년 7월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18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와 비교해 규모도 커지고 외양도 산뜻해졌습니다. 당시 공항까지 깜짝 영접을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 군 간부들과 군복을 입은 경호원의 호의를 받고 등장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근접 경호 없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반갑게 포옹을 나눈 뒤 손짓까지 섞어가며 한참 동안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반면 첫 만남이었던 김정일 위원장과 김 전 대통령은 손을 맞잡은 뒤 짧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과거에 없던 환영 문구도 등장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방북 때 북한 주민들은 만세 외에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 구호를 외쳤지만 이번엔 이 같은 충성 구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영 인파들한테 우리 정치인들은 그렇게 환영하면 가서 악수하잖아요. 내가 한번 악수하러 갔더니 경호원이 못하게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또 갔어요. 대통령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하러 가더라고요. 저는 이번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한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북한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그런 민주화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북한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언론에 북한의 속사를 또 이번에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거에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언론이나 우리 측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고향이 초라하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영접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환영에 가슴 벅찼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아주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좀 선입견이 있었고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직접 그렇게 겸손하게 또 부족한 점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또 숨기지 않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브로맨스를 보여줬다면 자, 여기서 수고할게요.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는 워맨스를 보여줬습니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봤는데 자매인 듯 모녀인 듯 훈훈한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자, 직접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밤에는? 리설주 여사.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그 품위가 있게 네. 딱 할 말 하고 미소를 짓고 지켜나가는가 굉장히 나는 참 놀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복스럽게 생긴 처녀를 보면은 부잣집 맏며느리 감이 된다. 네. 그런데 그런 타입 같아요.
곱스럽게 생겨서 부잣집 맏며느리감은 뭐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게 뭐 부잣집 맏며느리 안 된 거예요? 네, 저 이제 꿋꿋하게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사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한 역할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있어요. 해요. 품위가 예. 있게 해요. 예. 근데 김정숙 여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물론 김정숙 여사가 이설주 여사를 볼 때 딸처럼 또 언니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데 그 두 분들이 참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그 케이블카 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얄미우십니다 그랬다면서요? 숨지 않았지.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얄미우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조크로 그렇게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 이제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에. 네. 야 저렇게까지 티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정말 진짜로 이 티남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눈여겨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네. 김정숙 여사님이 굉장히 소탈하고 또 친밀감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사님하고 팔짱 끼고 사진도 찍고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성격이시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하고 하는 거랑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서 하는 여사님의 거하고는 틀린 그런 거죠. 평상시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좀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설주 여사의 경우는 사실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지금 아마 30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정숙 여사님하고는 거의 모녀 관계에 가까운 그런 연배 차이인데 그래서 아마 남북한의 그런 특수 관계에서 만난 만큼 좀 애틋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저는 진심으로 서로 이런 친밀감이나 이런 게 표현이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이 이설주 여사가 김정숙 여사 옷을 잡아준 것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설주 씨가 이제 이렇게 김정숙 여사를 대하는 거, 그러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좀 이렇게 탁 포착되었을 때 좀 상당히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연예인 출신이다 보니까 미디어에 드러나는 거를 잘 포착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학습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행동들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학습되어진 연예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근데 그건 성격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임팩트 있는 부분을 꼽아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앉아서 보면은 저는 안 봤으니까요, 직접. 그러한 품위와 그 필요할 때 절제된 말을 사용하고 그 잔잔한 미소가 나도 어디에서 저렇게 그런 것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의아스럽더라고요. 이번에 이설주 여사의 그런 존재라든지 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북한이 그동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또 그렇죠.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설주 여사라는 그 존재는 사실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는 어떤 심볼 같이 얘기가 많이 되기는 했었었죠. 근데 저는 이제 태도나 뭐 예의 이런 거보다 이설주 여사의 그 말이 저는 조금 더 놀라웠어요. 그 얄미우십니까? 얄미우십니까 하고 그것도 그렇고 네. 마술사가 얘기 최현우 마술사 네. 제가 없어지나요? 이런 네. 농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화법이 좀 그런 감각이 좀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아 근데 네. 그 이설주 씨의 그 행동을 네네. 북한의 변화하는 상징이다. 저 그 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 일반 북한의 이 서민들이 과연 그렇게 자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쨌거나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했을 때는 혼자 나왔고 김정은 위원장일 때는 부부 동반이었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얘기되어진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이설주 씨가 사실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아직도 숨차 안 하십니다. 뭐 얄미우십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옷자락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의 뭐 손아트 이러면서 뭐라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이게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것들 사실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여서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의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가랭이를 짝짝 발을 막 이렇게 벌리면서 그 매스 게임 하는 거 보면 사실 엄마로서 아니 우리라면 저게 용납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설주 씨가 예쁘잖아요. 예쁜데 막 팔짱 끼면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니까 그게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설주 씨가 뭐 밉다,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사실 뭐 지나치게 말 잘한다. 제가 좀 말을 좀 잘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설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정권을 미화시킨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표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설주 얘기를 할 때 이설주의 말,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하자되는 게 속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설주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김영철의 부인 또 그들의 부인한테도 이설주가 그렇게 할 것이냐 또 일반 평양 시민들 부인한테도 그렇게 할 것이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설주의 그런 행동들을 아주 칭찬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자꾸 화자되는 것 자체가 그들의 평화 공세에 나는 좀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설주가 사실은 이설주의 행동이 이 비핵화 문제나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큰 어떤 문제가 아닌데 너무 지금 그 남북정상회담의 파이에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경계하자. 제가 이런 포인트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아닌데 다만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오개티를 좀 한번 꼽아보죠. 근데 오개티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옥인데 티가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저는 좀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럼 이렇게 해야지 질문을. 오개티가 아니고 그냥 티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모든 게 다 감동적이었다고 감동적이었죠. 감동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저는 이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거는 평화 무드를 정착시키고 또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조성 이런 것들은 100점 주고 싶어요. 정말 잘했어요. 다만 이 남북 정상을 왜 하며 이 왜 진행해야 되는 본질, 비핵화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진전 없는 참 낙제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또 하나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대동강 수산물 식당 그걸 가지고 저는 그냥 대동강 수산물 시장에 가서 식사하시고 오면 돼요. 김정은하고 같이 식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 북한에도 이런 괜찮은 식당이 있네 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거를 북한 시민들이 가는 식당에서 시민들과 자유스럽게 소통하면서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포장하는 게 저는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반감하는 거다. 왜냐하면 대동강 수산물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0.01%의 최고위층, 최상류층들이 가는 식당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악수하고 손 한번 흔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갑자기 김정은 부부가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예정에도 없던 그런 일정을 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안 된다. 제가 기자들한테 듣기로는 잉어 그 통조림하고 마른 오징어 그게 3,000원이에요, 두 개가. 그러니까 북한의 전문직 월급 5,000원이에요. 이렇게 비싼 식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북한의 가장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제를 받았다. 이건데 그거를 시민들 식당에 가서 소통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청와대에서 너무 어떤 이벤트 하나, 스케줄 하나에 포장하고 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오히려 그런 감동을
반감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게티였다. 오게티가 티의 옥이었다. 아까는 아니요. 아까는 다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분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100점 줄 거, 낙점 줄 거. 네. 저예요. 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했으니까. 네네네. 아니 오게티 말고 TNT. 그냥 저는 사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헬기장. 네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어디로 갔어? 완전히 생각하면 도대체 어디를 모시고 와야 돼? 백두에서 한라까지니까 한라산을 한번 해야겠어요. 올해 산항으로 해서 헬기 패드를 만들면 됩니다. 해병대한테 이게 연대 동원해서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군인 가족을 대표해서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에 군인 2명이 전사했어요. 잊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병대를 시켜가지고 패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직접 만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이거? 아니 아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군인들과 대한민국의 군인과 왜 군인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만드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진심으로 믿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 진심으로 농담이었죠. 그게 어떻게 농담입니까? 해병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천지에 농담이라면 더 나쁜 거죠. 백두산의 천지에 정상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도로를 그만큼 개보수를 군인이 동원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현장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송영무 장관이 대한민국에 오실 때 한라산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군인을 동원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취지로 현장에서 농담으로 발언을 했고 거기서 그래서 그게 박장대소가 있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제 형식의 발언을 한 것은 조금 문제였다라고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우리 국방장관이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은 아니었다. 네, 뭐 어쨌거나 이제 곧 물러날 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긴 있었었죠. 네. 저는 물론 모두 다 옥이었죠. 그래서 장면 하나가 감동적이었고 너무나 뭉클했고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티를 찾기가 굉장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어려웠다. 티가 없다. 근데 굳이 또 티를 잡으려고 하면 이번에 야당 대표들과 우리 당 대표님들의 그 노쇼 논란이 이제 굳이 티를 잡자면 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나기로 한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오후 3시 30분입니다. 약속 시간을 30분 앞두고 안동춘 부의장과 리금철 중앙위 부위원장, 림용철 부국장 등이 문 앞에서 대기했지만 우리 측 정당 대표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면담 대기 시간을 포함해 1시간여를 기다리다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초 이해찬 대표는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를 논의하고 국회 남북회담을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면담이 취소된 상황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정미 대표는 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시간에 정당 대표들끼리 간담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이 권력이 가자 그러는데 가야죠. 가야 되는 거고. 다만 이번 노쇼 논란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당 대표들도 좀 같이 좀 가면 어떻을까, 왜 안 갔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노쇼 논란 보고 정말 잘한 평가구나, 잘한 판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당 대표들은 그냥 당 대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시골에서요. 네네.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이 싸우는 거야.
남대문에 문턱이 있냐 없냐. 남대문이 뭐 문인데 왜 문턱이 없겠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니까 저는 그냥 발언 생략할게요. 아까 당대표들의 노쇼는 약간의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의전을 하신 분들이 오라요. 부의장하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특별수행원 이 자문단들은 김영남 위원장하고 만나는데 부의장을 만나고 상임위원장을 만나느냐 그렇게 해서 좀 의전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노쇼 문제는 조금 잘못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같이 방북한 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 경제계 인사들이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 등 북측 인사들과 인사하는 자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황호영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과 인사하고 지나치는 순간 얼굴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북한의 과학과 인재 중시가 삼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용남 부총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환대를 하더라고요.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환대를 해요. 그땐 누가 갔었죠? 그때 뭐 LG 구본무 회장, 네. SK 송길성 회장 등이 그때는 상당히 원로급들이 갔어요. 네. 갔는데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업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자꾸 말을 걸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남측 대기업 회장과 경제단체장들이 와서 보이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고 사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가 개선돼서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북측은 역시 경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기업 대표들에게 굉장한 환대를 하더라. 저는 거기까지는 보았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님들이 평양을 가셨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회담 내용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고 또 야당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뭔지 국회에서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오는 게 그게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럼요. 일이에요. 일회성으로 안 끝날 거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최고인민회가 국회하고 또 만나면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원하고 또 야당의 협조를 원하면 정보 공유를 해야 돼요. 아무런 정보 공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잘할 테니까 좀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자, 이번 남북 간 합의 중에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6회 공군 모두 광폭적인 완충지대가 생긴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합니다. 합의서 1조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했습니다.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1조 1항에서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어적 성격인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남북은 당장 육상인 군사분계선에서 5km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11월부터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군사 합의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군 군사 분계선에서 각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공군은 철원 일대 기준으로 동쪽으로 최대 80km, 서쪽 40km 비행 금지. 해군은 동해 서해 80km 해역 포사역과 해상 기동훈련 중지, 서해안 해안포와 한포 덮개 씌우고 포문 닫기로 했다. 뭐 이런 대략적인 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국방위원회를 했으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늘 합의를 하거나 뭔가 회의를 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등거리예요. 등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휴전선이나 판문점을 기준으로 해서 5km, 뭐 여기 5km 이렇게 똑같이.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합의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휴전선에서 지금 서울의 북단까지가 36km예요. 그러면 좀 넓게 본다고 해도 한 50km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양은 얼마냐? 200km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훈련 안 한다, 그다음에 정찰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핵보다 더 걱정하는 게 장사정포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장사정포가 그 수도권의 어느 지역까지 이게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분당인가 성담까지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우리 식이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 통치 기관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장거리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을 진행하여 저벽에 짓뭉개 버리며 진군하여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루강아지 보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수도권을 지금 위협하는 장사정포가 지금 340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사정포는 어디에 있냐면 휴전선 바로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숨었다가 나왔다가 숨었다 나왔다 이래요. 근데 그거를 정찰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육군 무인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거의 제약받아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놨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수도권 안보 문제를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정미경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양쪽에 등거리를 이렇게 제한 구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남쪽은 85km, 북쪽은 50km로 이 완충지대를 설정했다. 그래서 NLL을 포기했고 북한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NLL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해 훈련 중단 구역이 남쪽은 약 85km, 북쪽은 50km로 우리 측이 35km 더 내어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략 남쪽 약 70km, 북쪽은 약 60km로 균형이 잡힙니다.
이 때문에 NLL이 아닌 북한의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해군 예비역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국방부는 서해 완충지대에 우리 측 해역이 더 많이 포함됐지만 북측의 해안포가 6배 더 많기 때문에 넓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단순한 거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형이라든지 무장이라든지 병력이 어떤 상황인지 현재의 지금 양국의 그런 병력 상태를 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북한의 해안포라든지 미사일이 밀집해 있는 그 곳이 주로 해안선인데 해안선에서 지금 훈련 중지가 되는 해안선은 북한이 270km 그리고 우리 쪽이 100km로 오히려 북한 쪽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거리나 구역이 훨씬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그렇게 설정이 된 거다.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싶고요. 장사정포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거, 정찰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 육군의 무인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 주민으로서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사정포는 그 일부 제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무인 정찰기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우리 쪽에서는 얼마든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하지 말자고 하면은 우리가 남북 평화지대를 완충지대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담을 그는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미영 의원님께서 국방위원 출신답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지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도 동의를 해요. 이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하는 거는 엄청난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무인기 정찰은 우리나라 국방계획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수천억을 들여서 무인기를 더 가져오겠다는 국방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를 했다? 사실상 그 전략 자산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미국 의존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상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천의 덕천도는 85km고 대동강은 50km고. 해상마저도 엄청난 양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GP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160개 있고 우리는 60개 있어요. 11개 죽이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60개를 다 줄이면 제로가 되는데 북한은 100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육해공, GP까지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속도 위반도 이만저만한 속도 위반이 아니다. 왜냐? 첫 번째, 미국과 북한 간에 의미의 규정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반도의 핵무기와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무기는 자신이 갖고 있지만 핵위협은 미국의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핵우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한반도 내에 미군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핵무기를 같이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폼페이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만나자.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의미 자체의 규정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틀린 상황이다. 핵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핵보유국인 북한을 이렇게 서로 긴장을 완화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적대행위 중지하자? 야, 이게 너무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 진실로 걱정하는 건 지금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은 스스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참관하세요. 이거 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방법 이것도 그냥 북한이 스스로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걸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래 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핵 만들지 않을게, 다 부술게, 뭐 참관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셀프 비핵화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셀프 비핵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핵에 대해서 신고해라. 리스트 내놔라. 그다음에 뭐냐? 원자력 기구에서 검증합니다. 전문가들이 검증해요. 그다음에 폐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은 지금 셀프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비핵화가 먼저다. 비핵화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군사협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북한에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했을 때 북한의 주민들 반응을 보더라도 공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미 회담이 잘 돼야 된다 하는 전제 속에서 군사적 합의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 지적을 해주면은 정부에서 참고해서 북한과 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잘 협상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장관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저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말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또 좀 환영합니다. 꼭 왔으면 좋겠어요. 막으시지 않을까? 그거는 네네. 김영철 막은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김영철은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평화축제에 네네. 아무런 얘기 없이 최VIP로 온 겁니다. 그거하고 북한의 정상이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 남북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오는 거하고는 그거는 의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와서 정말로 눈으로 한국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꼭 답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하락세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반등했습니다. 평양 효과인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여론조사 전문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지율이 사실 6주 연속 하락세였는데요. 근데 이 지지율 반등에 정상회담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 큰 지지율의 급등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예. 저희 리얼미터가 발표한 게 61.9%였고요. 네네. 지난 1차 정상회담 그때보다 올라간 폭이 조금 더 높았는데요. 당시 리얼미터 기준하면 1차 정상회담 때 7.4%포인트가 올랐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무려 8.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6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물어봤을 때는 이 남북 정상회담 네네. 관련된 요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또 물었을 때도 대략 한 70%대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긍정평가가 압도적이고요. 또 보수층마저도 긍정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나서 여러 계층들을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자유한국당 보수 아닌가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아주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장제로 제가 극우인가요? 정미경 아유 우리 대표님 제 극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좀 곤란하시죠. 보수층에서도 한국당 지지층이 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좀 경향성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지지율 반등의 그 효과가 앞으로 좀 계속될 거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더욱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양자회담 네. 또 다른 주요 정상들과 또 다자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중재 외교가 어느 정도 또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미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승된 지지율은 좀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명절 연휴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면 또 거기서 오가는 얘기들이 또 민심을 또 좌지우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그 민심도 사실 궁금해지기는 해요. 추석 때 원래 정치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치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선을 거칠 때도 항상 추석 민심을 잡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던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이제 목금 저희가 리얼미터가 이제 다시 일간 조사를 재개할 텐데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 소식, 남북 또 그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밥상 대화에서 부동산 얘기가 빠질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3대 대책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집을 사려면 주택 대출 담보 비율 LTV가 0%입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자도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로 인정받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기존 주택은 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집이 2채 이상이면 전세 대출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 혜택도 줄여 양도세 혜택은 사라지고 이 집값도 종부세에 합산됩니다. 임대 사업자는 종전엔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LTV 적용으로 40%로 줄어듭니다.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한번 예측들을 해볼까요? 워낙 부동산이 이제 지방 부동산과 또 수도권 부동산이 양극화되고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에 4, 5억씩 지금 막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단 잡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좀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는 거, 이를테면 종부세. 그것만 틀어막아서 이 집까지 잡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는데 그 따라와야 될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자, 종부세의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냈어요, 9.13. 그러면 이번에 공급대책 내놨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택지 17곳에서 3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을 비롯해 총 11곳에서 1,282호를 공급합니다.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17,160호, 인천 검암 역세권에 7,800호를 짓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서울에 5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와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필요하다면 서울의 그린벨트를 집권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급대책 내놓은 거는 엄발의 오줌누기예요. 그렇게 공급해가지고 어떻게 부동산이 안정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예상.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한 걸 훨씬 뛰어넘는 공급대책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종부세로 틀어막는 게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입지 자체가 지금 현재 부동산을 사고 있는 사람이 다른 물건에 눈을 돌릴 만큼 매력적인 입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과 양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런 공급대책과 또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의 물량들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종부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거래세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사실은 지금 아파트를 팔고 나가도 이 세금 때문에 팔아봤자 다른 지역에 아파트도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시장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사셔가지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올랐으면 이런 거래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여기서 빠져가지고 전원주택으로 가시고 또 잡혀진 이 아파트에는 또 이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안이 한꺼번에 쏟아져야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을 막을 수 있는데 종부세 문제만 확 올려놓고 거래세 문제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공급 문제도 이렇게 언발의 오줌누기로 가면 시장이 작동을 안 해요. 시장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종부세를 또 올려야 돼요. 그러면 계속 몰핀을 더하면 부작용은 더해지거든요. 이 정부가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아마 정부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린벨트 해제 놓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 그린벨트. 근데 그린벨트를 지금 서울시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저 국토부는 지금 한다 그러고 집권으로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재미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 김현미 장관이 본인이 아마 국회의원 할 때였던 것 같아요. 2014년도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역대 정부 규제 철폐 월스트 최악을 뽑았습니다. 그때 그게 뭐였냐면 그린벨트 규제 해제 그 부분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지금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뭐냐면 재건축 규제 푸는 거.
사실은 정말로 강남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강남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뭐냐면 첫 번째가 재건축 규제 풀어달라는 거고 용적률 그거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가 지금 금리 인상 전 정부 비난하면서 그 금리 인하시켰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뛰어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얘기로 그냥 한 것 같고 근데 금리 인상으로 집값은 못 잤습니다. 왜냐?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확인이 됐어요. 2005년도 10월 연 3.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 8월에 연 4.5%가 될 때까지 5차례나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그런데 집값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확대하고 막 이런 이제 결국엔 그 정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왕좌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여기도 만지작거리고 저기도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좋은 거는 다 갖다 하려고 하는데 부양원가 공개하고 공급은 확대하겠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제발 이제 유능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를 넘어갔다 와서 하지. 그 좋은 얘기를 넘어갔다 와서. 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종합대책이 많이 나왔었죠. 그때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투기 과열지구 확대, 또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가 도입되는 매우 강력한 정책이 추진이 됐는데 이 정책이 그대로 영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은 상당히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걸 잡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지난 정부 잘잘못을 따지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 부동산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제가 봐도 충분하진 않아요. 이걸로 과연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장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서 좀 더 고층을 지어서 강남의 공급을 늘린다. 이런 문제도 이제 많이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셨나요? 그게 많이 논의는 되고는 있는데 그게 또 부작용이 뭐냐면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공급을 늘려라. 저는 굉장히 환경론자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공급을 늘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이 저도 굉장히 아니, 고민이 있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 어쩌자는 거냐고요. 궁극적인 여당 의원으로서는 대안을 제가 그래서 대안은 공급도 물론 늘려야 되지만 그리고 국토의 균형 개발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렇게 폭등되고 있으면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 수도권만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똘똘하건 적건 신혼부부에게 주는 것은 공급을 하면은 인구는 줄어가는데 지방은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썼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비교적 성공을 했는데 수도권 규제를 풀어버린 박근혜 정부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꾸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수도권만 수만 채 수십만 채 지으면은 그 인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방은 또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 서울에 있는 대학 같은 거 좀 지방으로 과감하게 옮기는 그런 정책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이런 데도 청와대나 국회나 한번 옮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부 2기 개각,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보수 야권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로 결국 불발됐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습니다. 야권에서 여러 의혹들의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경력 뻥튀기 특혜는 그럼 부당한 이득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 피감기관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 인사 강행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청와대에서 할지 안 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당에서 아시지. 여당 의원이 아시지. 제가 볼 때는 21일 경과하면은 대통령이 다시 오고 있다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 청와대는 임명한다. 확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국회에서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 참 걱정이 돼요. 그러려면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고 와. 똑같지. 모든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적폐. 왜 이렇게 적폐를 따라하세요? 그렇게 인사 문제에서 고소용이다, 수첩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어떻게 그렇게 따라합니까? 잘못된 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게 새롭게 나가는 정부 아니겠어요? 촛불 정부고. 근데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몇 가지 의혹입니까? 그것도 교육 파트에 장관이고 대한민국의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예요. 자, 이런 분이 실정법을 위반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의혹, 남편 회사 직원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교통위반 무려 59건 위반했고 또 지방선거 공천자로부터 후원금 받았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된 사과나 제대로 된 의혹 해명 없이 그냥 올라갔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국회의 목소리, 국회의 말 좀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인사권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약하신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했거든요. 병역 면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저희는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1기 내각할 때 이낙연 부총리,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김상곤 부총리 이런 분들 사실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5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임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도 안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이미 그 원칙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더 악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의. 교육부를 그냥 없애자. 저는 사실 그런 운동하고 싶어요, 요즘에. 그게 제 심정입니다. 네, 유은혜 후보가 좀 여러 가지 흠은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6년간 교육이 간사를 했잖아요. 그만큼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흠결 사유들이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가장 문제로 보이는 위장 전입의 경우에도 2005년 이전의 문제이고 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오히려 저는 야당이 처음부터 유은혜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서 현역 의원 불패 이것을 깨겠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야당의 목소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 좀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고 애지중지하고 하늘처럼 받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왜 유은혜 사퇴라는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정미경 의원이 얘기한 대로 7대 원칙을 발표했어요. 그 7대 원칙을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임명하면 괜찮아요. 그럼요. 그런 교육부 장관도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인 장관이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민관식 전 국회 부의장인데 이분이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그분이요 방통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IT가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학사학위를 라디오 방송 듣고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이분이 달성해가지고 오늘의 방통대학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교육부가 입시 문제만 하더라도 매년 바꾸고 그 혼란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저는 이번에는 정치인이 가서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유은혜 후보 같으면 잘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김상곤 부총리를 경질을 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경질이거든요. 그럼 왜 경질을 했을까요? 유은혜 의원으로 바꿀 거면 뭐 전교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 문제라든지 사실상 유은혜 의원과 김상곤 부총리는 거의 정책적 방향이 쌍둥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정책적인 전환이라든지 다른 칼라의 장관을 모시기 위해서 유은혜 의원이 그런 의원이라면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정말 김상곤 부총리가 바라보는 교육관, 유은혜 의원이 바라보는 교육관이 정말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바꾸냐 이거예요. 뭐 보도에 의하면은 그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청와대 문제죠. 달리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느냐. 이 박지원이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 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도 문화관광부 공무원들은 최고의 장관으로 누구를 치냐 하면은 박지원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왜 가야 할 그러냐. 시간이 없나. 그 예를 들어줄게요. 이 우리나라 관료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데 무엇든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결정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결정을 빨리 해줬지만은 이해찬 총리도 굉장히 명석하게 결정을 빨리 해줬기 때문에 의외로 함께 근무한 공무원들은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기사로도 읽었어 이 얘기를. 왜냐하면 굉장히 실세 장관이셨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무원. 그거는 대표님이 잘하신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 정치해가지고 다 틀어지고 가면 어떻게 그걸 결정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때 그 소속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하기 편했다 이 얘기는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기는 해요. 글쎄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어야 장관을 하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맞는 얘기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장관보다 국회의원이 더 낫나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적으로 한번 정책을 집행해 보겠다는 사람은 제가 해봤는데 장관이 좋을 거고. 네네. 대한민국에서 다 해봤어요. 네네네. 장관은 좋아요. 국회만 없으면 해먹을만 하고. 국회의원은 또 좋아요. 선거만 없으면 해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임기 4년이 보장된 국회의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장관은 얼마 가다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상이에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민심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중인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 강적들께서 쓴소리와 단소리 좀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또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또 회담을 또 하시고 굉장히 요즘 뭐 참 활동을 하시는데 좀 건강 유의해가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정말 우리 민생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좀 귀를 크게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노력하는 만큼 또 결과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마저도 대통령께서는 초연하게 좀 더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아우성을 하고 있는지 꼭 귀담아서 좀 들으시고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손을 놓으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또 야당 쪽의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야당에게도 소통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미 회담의 주선 조력자로서 대북 정책 아주 지지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자영업 붕괴 등 이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역시 경제 문제를 좀 전념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기칠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좀 나와줬으면 그런 대리인들이 좀 나타나야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 의원님께 중책을 맡기시면 당연히 하시겠죠? 생각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자, 센터크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비핵화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이 성공적으로 돼서 대한민국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 오는 날을 꼭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그러한 노력을 마치겠다 말씀드립니다. 추석 기간 동안 우리 경제, 민생 경제가 너무 나빠서 일자리 문제, 물가 문제, 또 부동산 양극화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또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석 지나고 나면 민생 문제 해결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추락하는 우리 민생 경제 반드시 바로잡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